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소개해드리는 지식 소믈리에 온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국의 임꺽정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와트 타일러라는 사람의 그 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임꺽정처럼 많은 문학의 소재가 됐고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아시듯이 굉장히 이게 방대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개요와 이것이 어떻게 문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방면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니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와트 타일러의 난, 이것 또는 농민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381년 14세기 끝 무렵이죠. 잉글랜드를 휩쓴 대규모의 밀란입니다. 그러니까 임꺽정의 난은 사실은 천민들이 일으켰다고 되어 있죠. 임꺽정이 천민 출신, 뭐 백정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그 파급력은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설 같은 걸 보면 임꺽정의 난 같은 것을 이제 민중의 봉기로 하고 뭐 의적이라고 해서 미화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지만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와트 타일러의 난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1980년대에 영국 정치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꺽정의 난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컸던 사건이다. 이런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평민이었던 농민의 난이지 천민들의 난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밀란의 원인은 첫 번째는 1340년대 흑사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정치적 긴장. 여러분 흑사병이 발생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뭐 한 3분의 1 유럽 인구가 3분의 1 정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임금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사람이 귀하니까 당연히 임금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 노동자들의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평민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이제 그러한 것에 의해서 또 귀족들은 하지만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경제적, 정치적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백년 전쟁으로 인해서 높은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년 전쟁이 프랑스랑 한 거죠, 그죠? 잠시만요. 프랑스와 왕위 계승 문제를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전쟁을 핑계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는데 왕위 계승이라는 것들은, 그런데 자기네들 돈으로 막 전쟁하려고 하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런던 중앙정부의 지방통치의 불안정화. 그렇죠.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뭐 전쟁도 신경 쓰고 뭐 하느라고 지방의 어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통제 같은 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방에서 세금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령 주고 막 부패를 저지르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사건은 1381년 5월 30일에 왕실 관리인 존 뱀프턴이 에식스에서 미납된 인두세를 거두려 한 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두세라는 게 무엇이냐? 이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두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사람 머릿수마다 세금을 걷는 거죠. 인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사람 머릿수마다. 그래서 사람 머릿수에 맞춰 걷는 세금을 말한다. 그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좀 부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사람마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민인데 아이가 많다 그러면 그 아이에 맞춰서도 다 그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영국 역사상 1380년에 부과된 인두세가 가장 유명한데, 이는 와트 타일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죠. 와트 타일러의 난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두세를 찾아보기 힘들면 당연하죠. 이거 불합리하죠. 보시면 개요를 보시면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잠깐 뭐 실직할 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잠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인데 자기의 가족의 머리수에 맞춰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걷어간다고 해보세요. 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거 얼마나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인두세 세금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소득 부담률은 당연히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크겠죠. 그리고 많을수록 그렇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뭐 인두세 같은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와트 타일러의 난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회주의 운동,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념적으로 보면 인두세는 국민 한 사람당 행정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세금이고 행정 비용의 부담을 균등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작은 정부의 실현을 지향하는 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정부의 개입을 극소화하고 굉장히 그거죠. 예. 일률적으로 걷는다고 하면 굉장히 평등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폐지되었다. 그래서 거의 없다는 거죠, 이제.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두세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벤프턴이라는 사람이 인두세 징수를 시도하니까 폭력적 충돌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 동남부 일대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 장인에서부터 동네 구시라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농촌사회 구성원들이 봉기에 동참했고 재판 기록을 불사르고 감옥문을 열어줬다. 그쵸?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 적은 지역 장인들이나 또는 동네의 어떤 구시라치라는 거는 그거죠. 뭐 이렇게 양아치 같은 놈들, 예, 약간 지방 조폭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이 봉기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온갖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그 중에서도 조금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놈들 이런 오합지졸로 됐겠죠. 네, 그래서 난민들은 세금의 삭감분과 소위 농노제라고 알려진 비자유 노동을 철폐하라. 그러니까 지금 농노제라는 거는 진짜 그거잖아요. 자신이 경작을 해도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소유가 못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묶여서 이사도 못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농노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또 국왕의 고위 관리들과 법관들의 제거를 요구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왕의 고위 관리가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두세를 거두려고 했던 벤프턴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벤프턴 근데 보면 에식스에서 미납된 인두세를 거두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되게 존 벤프턴 제가 봤을 때 아주 고지고대로한 고지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납됐어? 인두세? 그럼 왜 안 내, 전애들?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기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인두세를 지금 못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걷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다가 이런, 사달이 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급진적 성직자인 존 볼이라는 설교가, 이게 존 볼이라는 성직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고무시켰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봤을 때 이 존 볼이 난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켄트주에서 봉기한 농민군의 지도자인 와트 타일러가 이끄는 봉기군은 런던으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가 꽤 커져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농민군과 잉글랜드 왕국 정부 대표들은 블랙히스에서 회동하였다. 그래서 제가 블랙히스가 어딘지 알아보려고 구글 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가 블랙히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가 블랙히스.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블랙히스로 검색했는데 근처에 와트 타일러 로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무슨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엄청난 토지가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관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귀족의 대저택이 있다든지 그런 입지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근데 와트 타일러 로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회동을 하러 이렇게 갔나 보죠. 뭐 이쯤에서 회동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나 이런데. 어쨌든 입구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와트 타일러 로드라고 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렇게 전형적인 영국의 농촌이 아니라 농지가 평야가 펼쳐져 있는 지대네요. 농지라고 합니다. 영국의 동남부죠, 그렇죠? 이거 이제 참 영국스럽네요, 그렇죠? 영국스럽다. 영국스럽다는 게 뭔지 좀 약간 고풍스럽고 유럽 그런 동네 분위기네요. 그렇죠? 여기는 되게 녹지가 있어서 아름답네요. 장원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쁩니다. 예쁘네요. 예쁘네요. 이런 곳에 있었다. 이런 곳에 1381년에 아마 이런 데 다 농촌이었겠죠. 이렇게 이런 데 보면 건물들도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옛날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때 어땠었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를 어쨌든 가서 블랙히스라는 데서 만났다. 그래서 정부 측은 농민군의 해상과 귀경을 종용하였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그렇죠. 그래서 왕국군은 해외와 잉글랜드 북부에 주둔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14세였던 국왕 리처드 2세는 런던 탑으로 피신하였다. 그때 14세가 아주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면 여기 보니까 이 지금 배에 탄 리처드 2세가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는 농민군들이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것인 것 같고, 어쨌든 군대는 지금 런던 근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14세 때 그냥 뭐 두려움에 떨면서 일단 피신했겠죠. 그래서 농민군은 런던에 입성해서 런던의 은민들, 그쵸, 이제 도시민들과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을 공격하고 사보이 궁전과 템플 지구의 법조원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사보이 궁전, 사보이 팰리스 이렇게 생겼네요. 중세시대에는 굉장히 그거네요. 귀족들의 타운하우스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거 유명한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법조원 같은 거 파괴했으며 법령 문서에 불을 지르고 왕국 정보와 관련된 자는 누구든 잡아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저거죠. 이제 선을 넘은 거죠. 감옥 공격하고 런던까지 가서 사보이 궁전인 귀족들이 있는 곳과 법문서 영국은 불문법이니까 뭐 법문서 같은 거 없더라 하더라도 그 상징적인 곳인 법조원 같은 거 파괴하고 법령 문서에 불 지르고 이거 뭐 거의 뭐 반역이죠, 반역.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다음날 리처드는 왕은 마일엔드에서 농민군과 만나서 농노제의 폐지를 포함한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걸음 물러선 거죠, 리처드가. 이 마일엔드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줄까요? 한 발 그냥 빼는 게 아닐까요? 한번 봅시다. 동시에 농민군은 런던 탑에 진입해서 대법관을 죽였대요. 재무경을 찾아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인두세 같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농노제 폐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조계와 이 재산에 관련된 사람들 찾아내 죽인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어쨌든 6월 15일에 리처드는 도시를 나가서 스미스필드에서 타일러를 비롯한 농민군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배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뭐 군대가 있으니까 자신의 사설 군대라든지 아니면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만났겠죠. 근데 폭력 사태가 발발했고 리처드의 수행원들이 타일러를 죽였답니다. 여기서 죽였다네요. 6월 15일에. 그러니까 봉기된 지 15일 보름 만에 지금 타일러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런던 시장 윌리엄 월워스라는 사람이 민병대를 조직할 때까지 긴장 상황을 완화시켰고 그 이후에는 즉시 런던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농민군과 맺은 약속들을 모조리 처리했다.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왠지 느낌이 처음에 들어줄 때 그냥 쉽게 들어줄 사람이 아닌데 이러는데 수를 쓴 거죠. 수를 쓴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벌려고 들어준다고 한 다음에 이제 농민들께서 저 수장을 잡아내서 쟤네들 오합지졸이니까 그 와트 타일러라고 하는 놈이 있으니까 걔를 한번 죽여라 해가지고 찾아서 죽이니까 또 이제 좀 이렇게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윌리엄 월버스가 와가지고 민병대를 또 조직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왕 쪽에 이제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민라는 이스트 앵글리아로도 번져서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공격당하고 많은 왕국 관리들이 죽임을 당했다. 지금 거의 소요 사태가 이제 지금 그 영국의 동부 지방으로 확산돼서 거기서는 계속 지금 뭐 전투도 벌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스월시엄 전투에서 헨리 디스펜서가 난민들을 격파할 때까지 이 지역의 소요는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영국의 동부 지방은 헨리 디스펜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물리칠 때까지는 계속되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서부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리처드는 4,0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결국은 제압했다. 그래서 그해 11월까지 한 6개월 동안에 1,500명의 반란군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6개월 만에 끝난 일종의 봉기였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입장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피지급의 계급이 어떤 저항한 사건이니까 좀 약간 좌익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 정치적 좌익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강력한 정치적 상징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좌익에게. 그래서 1980년대에 있었던 영국 정부가 지역 주민세 도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그 충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 대충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이 남긴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역사는 대부분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역시 그 귀족들 같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것에 강하니까, 예, 역사 같은 거, 역사학자들 이런 거 다 귀족들일 테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 편이겠습니까? 예. 귀족 편이겠죠. 그래서 난민들을 짐승, 흉물덩어리, 바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뭐 마르크스라든지 엥겔스, 뭐 영국에서 유학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트 타일러의 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이라고 보겠죠. 물론 그 사람들은 역사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학자들이 새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존 스마이드 같은 사람은 와트 타일러의 난이 잉글랜드의 비자유 노동과 농노제를 끝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겠죠. 그래서 19세기 사학자들은 결론을 보강해서 와트 타일러의 난을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여러 사학자들이 이제 비판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20세기 중반의 마르크스주의 사학자들은 반란의 원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편적 공감을 가졌는데, 그렇겠죠. 마르크스주의 사학자들은 이거 굉장히 좋은 소재 아닙니까? 피지배 계급이자 약간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난민들이 저항을 한 사건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와트 타일러의 난은 다른 어떤 중세 반란보다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았으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학자들, 문헌학자들의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게 유럽의 어떤 혁명사의 어떤 최초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한 지금의,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런 혁명의 성격의 기원을 막 탐색하다가 이제 이러한 것들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과대평가되기도 한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근데 지금 20세기에서는 뭐 마르크스주의 사학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많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대중문화에서 와트 타일러의 난이 어떻게 취급되었을까? 와트 타일러의 난은 우리나라 임꺽정처럼 널리 알려진 문학적 주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이 사건 자체가 가진 어떤 극적 성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 참여한 관리들과 친밀한 관계였던 시인 존 가워는
반란 수십 년 뒤에 유명한 시 울부짖는 이의 목소리를 썼다. 그래서 이 시에서 난민들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리들과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프리 초서는 제프리 초서 아주 유명한 영국 중세 문학가죠. 캔터베리 이야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는 알디게이트 근교에 살았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을 당시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의 명작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수녀 원장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난민들의 플랑드르인을 살해를 하는 것을 보다 광의의 무질서를 의미하는 메타포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가오의 시를 패러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반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자기가 국왕에게 예속된 신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왕한테 거론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란 같은 것을 찬송하거나 반란 같은 것을 칭송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 또 16세기 연극에서 와트 타일러에 나는 그 줄거리 잭 스트로의 삶과 죽음에 어떤 밑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극에서 잭 스트로우라고 하는 인물은 존 볼이 이끄는 그릇된 반란에 불행히 휘말리게 된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조금 해석이 달라지네요. 잭 스트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볼 아까 전에 그 선교사 급진적 선교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선동에 지금 휩쓸린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14세기 엘리자베스 시대 말기에 잉글랜드의 불안정함과 분명한 정치적 연결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와트 타일러에 낳는 이야기는 17세기 잉글랜드 내전 당시에 팸플렛에서도 거론되었고, 왕당파 시인인 존 클리블랜드의 내전 초기 활동의 일환으로서도 사용되었다. 왕당파 시인이니까 존 클리블랜드는 아마 부정적으로 언급했겠죠. 예. 그리고 18세기 정치적 연설에서 경고성 이야기로 인용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반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와트 타일러와 잭 스트로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 와트 타일러의 역사적 사건과 잭 스트로의 픽션을 이렇게 융합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러한 소책자가 제커바이트 반란이 뭔지 모르겠지만 반란이네요.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그렇죠. 피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피지배자들이 저항하는 것, 이런 것들 대중 사이에 공유하게 되겠죠. 그렇죠. 또 난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에 대해서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 에드먼드 버크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인 같은 경우에는 동정과 공감을 표했지만 버크는 폭력성을 규탄했다. 버크가 조금 더 온건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낭만주의신, 여러분 낭만주의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든지 미화되고 그렇죠? 연극이 되고 그렇게 창작되겠죠. 그래서 급진적이고 난민 측에 동조하는 시각을 줬다. 즉 낭만주의면 아마 동조하는 시각일 것 같아요. 뭐 감정적인 것, 낭만주의는 그런 걸 중요시하니까 이 사람들 얼만큼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걸 강조하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대중문화에 대한 묘사도 달라지고요. 그렇죠? 재미있네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꺽정과 좀 비슷한 게 있죠. 우리나라 임꺽정이라는 소설 역시 그렇잖아요. 어떤 사회주의 운동의 하나의 큰 어떤 뭐라 그러죠? 영감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쭉 해서 19세기와 20세기 사회주의 문학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회주의 문학에서도. 그렇죠? 사회주의 문학. 예. 그리고 윌리엄 모리스는 초서를 기반으로 한 소설 존 몰의 꿈을 1888년 19세기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9세기 이분이나 꿈을 통해서 14세기로 가게 된 서술자를 등장시켜서 수상롱들을 터놓고 동정하고 있다. 그치. 야, 이거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와, 이렇게 생기신 분이래요. 되게 잘생기셨네요. 역시 사회주의자시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트 타일러에 대해서 동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19세기 인물이 현대인의 시선으로 14세기에 가서 그 난을 묘사하겠죠. 그래서 존 볼의 꿈은 언젠가 사회주의 이상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도 참
야, 진짜 순진한 이야기네요. 지금 보면. 뭐 그래도 뭐 문학적 세계에서라도 꿈을 이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모리스는 공상적 사회주의 소설이 여러 가지, 그래서 와트 타일러의 난을 자신의 문학의 어떤 기반으로 삼고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재밌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반란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이것을 임꺽정과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온브레인TV의 서가상이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